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에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주신 적이 있으시죠? 아들 사업자금, 딸 집 계약금, 자식들 대출 상환.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 혹시 문제가 될까 하는 걱정이 드시는 거죠. 여러분의 그 불안감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요즘 국세청의 감시 체계는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처럼 사람이 일일이 서류를 뒤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모든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분석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자녀가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 큰 지출을 할 때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 돈 어디서 났지? 하고 컴퓨터가 역추적을 시작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무슨 세무조사를 받겠어? 조금씩 나눠서 준 건데 뭐가 문제야? 이런 안일한 생각이 바로 함정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중산층 가정의 세무조사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값만 해도 수억 원인 시대에 더 이상 소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과거 10년치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됩니다. 그동안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보내준 돈들이 모두 증여로 분류되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원래 세금만 내면 될 일이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몇 배의 가산세가 붙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하지만 절망적으로 들리는 이 상황에도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직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떳떳하게 자녀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는 한 번에 큰 돈 준 적 없어. 그냥 애들 살기 팍팍하니까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생활비 보태준 거야? 그것도 세금을 내야 해? 이게 참 말하기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대답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겁니다. 손자들 과자 사 먹으라고 5만 원, 며느리 생활비에 보태라고 100만 원, 아들 차 할부금 내라고 5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돈은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벤트가 터졌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란 자녀가 아파트를 사거나 고액 전세를 얻거나 건물을 사는 것 같은 자산 취득의 순간을 말합니다. 자녀가 집을 샀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죠. 국세청이 자녀의 통장을 엽니다. 그런데 통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과거 10년치 계좌 내역을 싹 다 긁어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건 생활비야, 이건 용돈이야 하면서 무심코 보냈던 돈들이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겠죠. 국세청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보냈다고 칩시다.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걸 생활비로 볼까요? 아니면 증여로 볼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봅니다. 우리 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통념과 필요성입니다. 만약 자녀가 몸이 아프거나 실직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주는 생활비는 당연히 세금 안 냅니다. 그건 부양의 의무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고 며느리도 맞벌이하고 자기들 소득으로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도 부모가 더 넉넉하게 써라 하고 주는 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녀의 재산을 불려주는 증여입니다. 더 무서운 건 합산과세라는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준 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3년 전에 3천만 원 주고 작년에 2천만 원 주고 올해 5천만 원 줬다. 따로따로 보면 5천만 원. 공제한도 아니니까 괜찮아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10년치를 다 합치면 1억 원이 되죠.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때립니다. 게다가 예전에 신고 안 했으니 가산세까지 10년치 이자를 쳐서 물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나는 조금씩 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차라리 한 번에 목돈을 주고 떳떳하게 신고해서 공제받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계좌 이체할 때 메모 안 남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빈칸으로 보내거나 귀찮아서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경우요.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면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국세청 직원이 물어봅니다. 6년 전 5월 10일에 딸한테 보낸 이 500만 원 무슨 명목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그냥 줬나 보지 하고 얼버무리면 세무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장부에 적습니다. 증여 추정.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무심코 보낸 돈들이 10년 동안 쌓여서 시한 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 돕는 걸 아예 끊을 수도 없고 답답하시죠? 이 시한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돈을 건네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주 실전적인 기술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보내세요라고 딱 정해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술, 바로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놈의 계약서야 정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 차용증 제대로만 쓰면 수억 원을 아끼는 최고의 절세 효자입니다. 우리의 정서상 부모 자식 사이에 계약서를 쓴다는 게 참 껄끄럽고 어색한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야박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세금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사랑의 방패를 만드는 일입니다. 국세청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오고 간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다. 즉, 그냥 공짜로 준 걸로 봅니다. 이걸 깨뜨리려면 아닙니다. 우리는 빌려준 겁니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요? 절대 안 통합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럼 그냥 종이에다가 대충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베테랑입니다. 세무조사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차용증 가져오세요. 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랴부랴 서랍에서 꺼낸 차용증을 보고 그들은 흰눈을 칩니다. 이거 어제 급하게 쓰신 거죠? 3년 전 날짜로 되어 있는데 종이가 아주 빳빳하네요. 잉크도 안 마른 가짜 차용증 다 걸려듭니다. 그래서 완벽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첫째, 필수 요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 갚을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입니다. 이 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자는 나중에 형편되면 줘라, 혹은 이자는 없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자가 없으면 국세청은 그걸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증여한 돈으로 봅니다. 둘째, 이자는 반드시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매달 25일에 이자 20만 원을 주기로 한다라고 썼으면 실제로 매달 25일에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20만 원이 딱딱 찍혀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 통장 내역 쫙 뽑아서 보여주면 조사관도 아무 말 못합니다. 아, 이분들은 진짜 남처럼 철저하게 돈거래를 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하냐?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 2억 원 이하라면
이자를 좀 적게 받아도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적어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 정도. 그러니까 연 2에서 3%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셋째, 이게 진짜 제가 드리는 꿀팁입니다. 이메일을 활용하십시오. 차용증을 손으로 썼든 컴퓨터로 썼든 작성이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찰칵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진을 자녀, 이메일 그리고 내 이메일로 바로 전송하세요. 제목에 2022년 12월 30일 차용증 이렇게 적어서요. 이메일에는 전송 시간이 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이거 세무조사 나온다니까 어제 급하게 조작한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할 때 3년 전 보낸 이메일을 딱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보내고 확정 일자 받는 번거로움. 이메일 한 통이면 다 해결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1억 원을 그냥 주면 증여세가 나오지만 차용증 쓰고 매달 17만 원씩 이자를 받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게다가 그 이자는 부모님 용돈으로 쓰시면 되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국세청이 또 의심합니다. 이거 사실상 안 갚겠다는 거네 하고요. 그럼 몇 년이 적당하냐? 자녀의 소득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3년에서 5년, 금액이 아주 크다면 10년 정도로 끊어서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5년 뒤에 만기가 됐는데 자녀가 아직 돈을 못 갚았다면 그때 가서 계약 연장을 하면 됩니다. 다시 차용증 새로 쓰고 이자 꼬박꼬박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상환 능력입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자녀가 자기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와 원금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녀가 대출이자 때문에 허덕이면 가슴이 미어지시죠? 그래서 몰래 은행 가서 자녀 대출금을 싹 갚아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 딸 빚 내가 갚아주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시는데 바로 국세청이 뭐라 합니다. 아주 크게 뭐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자녀 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순간 혹은 자녀의 대출 계좌로 직접 돈을 쏘는 순간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여가 됩니다. 자녀의 빚을 갚아주고 싶다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자녀가 직접 대출을 상환하게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고 나는 이미 3년 전에 딸 전세금 하라고 2억 그냥 쏴줬는데 어떡하나? 차용증이자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나 이제 세금 폭탄 맞고 길바닥에 나 앉은 거냐? 하시면서 가슴 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갑니다 하고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도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죽어가던 상황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 지금 당장 이자를 보내라고 하십시오. 자녀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부터 매달 25일에 3년 전에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 40만 원씩 무조건 내 통장으로 보내라. 그리고 자녀는 보낼 때 반드시 이자라고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렇게 소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식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자를 유예해 줬다. 이제 좀 살만해져서 이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히 빌려준 돈이다. 두 번째,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받으십시오. 단돈 100만 원 아니 5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자녀한테 부모님 계좌로 원금 일부를 갚으라고 하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냥 준 증여돈을 다시 뺏어갑니까? 돈을 갚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건 빌린 돈이구나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절대로 서류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급한 마음에 3년 전 날짜로 차용증을 새로 만들어서 마치 그때 쓴 것처럼 꾸미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국세청 조사관들, 종이의 재질, 잉크의 산화 정도, 심지어 그 당시 폰트가 맞는지까지 다 간파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채무 확인서를 쓰시면 됩니다. 작성 날짜는 오늘로 하되 내용은 2021년 5월 1일에 빌려준 2억 원에 대해 오늘 날짜로 채무 관계를 다시 확인한다. 라고 사실대로 적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돈 거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부부 사이에 아주 관대합니다.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하지만 그 관대함 뒤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흔한 실수 하나 말씀드릴까요? 남편분이 돈을 벌어오면 알뜰살뜰 아내분이 그 돈을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아내분 명의 통장에 1억, 2억, 3억 이렇게 쌓입니다. 평생 고생한 아내니까 그 돈으로 아내 명의로 된 상가 하나 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남편이 번 돈을 아내가 모아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줬구나. 증여다. 생활비는 써서 없애라고 주는 돈입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아서 저축을 했다면, 그리고 그 저축한 돈으로 자산을 산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증식을 위한 증여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둘째, 부부 사이라도 큰 돈이 오갈 땐 기록을 남기십시오. 셋째, 증여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세무서에 나 아내한테 6억 줍니다 하고 신고를 하십시오. 어차피 세금은 0원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그 6억 원은 온전히 아내분의 합법적인 자금이 됩니다.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축기금과 조의금의 세금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축기금 과연 누구의 돈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내 자식 결혼식이니까 다 자식 돈이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원과 국세청의 판결은 다릅니다. 축기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들어온 돈과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들어온 돈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객이 누구를 보고 왔느냐가 기준입니다. 아버지, 친구, 어머니, 계모임, 직장 동료가 낸 돈은 부모님 돈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학교 선배, 회사 동료가 낸 돈만 자녀의 돈입니다. 결혼식 끝나고 힘들다고 방명록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엑셀로 정리해서 이건 부모님 손님, 이건 내 손님 딱 나눠 놓으셔야 합니다. 부의금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사용 순서가 중요합니다. 들어온 부의금으로 가장 먼저 장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장례식장 비용, 묘지 비용 등을 다 결제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건 유족들이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200% 활용하는 법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 손자, 손녀 같은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공제 한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10년 주기라는 시간에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한도는 리셋됩니다. 자, 여기 갓 태어난 손주가 있다고 칩시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합니다. 세금 0원이죠. 10살이 되면 또 2천만 원을 줍니다. 20살 성인이 되면 한도가 늘어나서 5천만 원을 줍니다. 30살 결혼할 때 또 5천만 원을 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원금만 1억 4천만 원이 세금 한 푼 없이
자녀 손주 명의로 넘어갑니다.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준 2천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뒀을까요? 아니죠. 그 돈으로 우량주 주식을 사주거나 정기적금 펀드를 들어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30살이 됐을 때 그 2천만 원은 1억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2억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줍니다. 5천만 원까지 세금 없다고 해서 그냥 계좌이체만 딱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5천만 원 줬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은 0원으로 나옵니다. 0원이라도 신고하는 습관. 그게 바로 완벽한 절세의 마침표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집에 가서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해서 앞으로 돈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하자고 말하세요. 차용증 양식 하나 만들어 두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무서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자녀분들과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부모 자식이 함께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에는 세금 걱정 없이 편안한 한 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혜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